이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이라면 분명 다른 사람의 리뷰가 엄청 궁금할 거라는 점입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독서 과정 자체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책이었어요. 완독 챌린지가 아니었다면 이런 경험은 해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미연 읽음.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42권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테의 수기를 읽고 왔습니다. B세트 첫 책인데요. 예전에 워낙 어렵게 읽은 기억이 있어서 걱정 반, 한편으로는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감 반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이번에 한번 맘 잡고 읽어보려고 하신 분들 중에는 몇 분이 끝까지 읽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또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으셨던 분들은 내용이 얼마나 기억나시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이라면 분명 다른 사람의 리뷰가 엄청 궁금할 거라는 점입니다. 이런 책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었을까? 이 책에서 무엇을 이해하고 느꼈을까? 막 하소연하고 싶고 공감을 얻고 싶은 그런 책이거든요. 일단 거장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릴케는 1875년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났습니다. 국적은 독일 국적을 취득해서 독일 작가로 분류됩니다. 어머니가 독실한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식 세례명은 르네 카를 비렐름 요한 요제프 마리아 릴케였습니다. 남자 이름에 마리아가 들어간 것이 특이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밤중에 태어났다고 어머니가 그를 마리아의 아이로 불렀다고 합니다. 릴케는 군인 출신 철도 공무원 아버지보다 프라하의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다소 허영심도 있고 소녀 취향이었다고 하는데요. 첫 딸을 잃고 상심해서 릴케를 7살 때까지 여자아이처럼 길렀다는 거 아닙니까? 또 결국 남편과 이혼했기 때문에 릴케는 9살부터는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11살에 아버지 뜻에 따라 육군 학교에 입학했지만 감수성이 예민했던 릴케에게 이 학교가 잘 맞았을 리가 없죠. 릴케는 학창시절을 시련의 시기로 기억하고 있어요. 릴케는 일찍부터 시를 썼습니다. 19살에 자비로 출판한 첫 시집 삶과 노래는 18살부터 사귄 발레리 폰 다빗 론펠트에게 헌정했습니다. 사랑의 시로 시를 시작했던 거죠. 20살에 프라하 대학에 입학했다가 다음 해 뮌헨으로 이주하면서 뮌헨 대학, 그 다음 해에는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22살의 릴케는 장차 소울메이트로 지내게 될 한 여인을 만납니다. 무려 14살이나 많았던 러시아 여인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였죠. 살로메로 말하자면 참 대단한 여성입니다. 릴케와 만났을 때 이미 저명한 에세이스트였는데요. 니체와 프로이트도 이 여인을 연모했었고 그녀 때문에 자살한 남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살로메는 릴케의 인생과 작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그야말로 정신적 지주와 같은 여성이었습니다. 릴케는 살로메와 2번이나 러시아 여행을 갔고요. 라이너라는 독일식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것도 바로 살로메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릴케는 26살에 조각가인 클라라 베스토프와 결혼해서 딸을 낳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떨어져 많은 나라를 다니며 지냈습니다. 많은 나라요? 네. 프라하에서 태어났지만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북아프리카, 스페인, 스위스 등 많은 나라를 여행하거나 체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전에 저명한 작가, 화가들과도 많이 만났어요. 대표적으로 슈테판 게오르게, 하우프트만 형제, 하이니히 포겔러, 슈니틀러, 호프만스탈, 톨스토이, 로댕, 앙드레지드, 프로이트, 레기나 울만, 알프레드 슐러, 파울 클레, 폴 발레리 등이 있습니다. 앙드레지드의 탕하의 귀환, 폴 발레리의 시집 해변의 묘지 등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로댕을 만난 것은 릴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댕의 비서일을 보기도 하면서 릴케는 28살에 로댕론을 발표합니다. 또 그와의 만남에서 얻은 조형 예술세계 체험이 사물시의 결정이라는 신시집에 잘 녹아 있습니다. 말테의 수기는 릴케가 29살부터 35살까지 쓴 장편소설입니다. 주로 시를 쓴 릴케는 단편소설집은 몇 권 냈지만 장편소설은 말테의 수기 딱 한 권만 남겼어요. 다소 난해하기도 한 이 작품은 현대 모더니즘 소설의 시작을 알린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한답니다.
참고로 모더니즘 예술이란 19세기 말년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서구 예술에 풍미한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운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릴케의 작품은 형상시집, 살로메에게 헌정한 기도시집, 두이노의 비가,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 등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독일 신 중 한 사람이라는 릴케는 1926년 51세에 백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말테의 숙이 한 권으로만 릴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연도는 모르고 9월 11일 툴리에 가에서로 시작하는 숙이거든요. 그러면 일기식으로 이렇게 날짜가 계속 달리겠구나 하고 예상하게 되는데 날짜가 나온 건 맨 처음 한 번뿐입니다. 단편 끊어지는 일기식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타고 흘러가는 식이에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그 구분의 기준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단편적인 정보를 포착해 보자면 글을 쓰는 사람은 28살의 말테라는 덴마크 귀족 출신 남자고요. 파리에 온 지 3주 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시고 방랑 중이래요. 수시로 밀려드는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말테는 끊임없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기를 쓰는 거죠. 이 소설은 읽기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다시 읽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도대체 이 소설은 왜 읽기가 어려운 걸까? 리뷰의 시작은 바로 그 전부터입니다. 릴케 하면 시죠. 창작을 시로 시작했고 시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여기 나온 말테가 꼭 작가 자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작가의 분신, 대리자로 보는 것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릴케가 이 작품을 쓸 때의 나이대도 말테와 비슷하고요. 수기 형식이라는 것이 시와 마찬가지로 내면의 직접적인 토로에 가깝죠. 그래서 사건, 스토리를 따라간다기보다는 화자와 마음의 결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집중해야 돼요. 한 문장 한 문장을 따라가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해보자. 화자를 한번 이해해보자. 어떤 결기가 느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흐름이 뜬금없기도 하고요.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는 걸까? 그냥 읽자. 그래도 무슨 의미가 있을 텐데. 이런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저에게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독서 과정 자체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책이었어요. 당연히 누군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해봐야겠지만 타인을 깔끔하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그릇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구독자님이 댓글에서 어떻게 하면 소설을 잘 읽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이 소설의 경우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여백에서 한동안 머물러 보다가 그대로 지나간 것이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럼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작가는 왜 설득력 있고 널리 공감될 만한 글을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다음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 글은 존재에 대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일반에 대한 글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한 글로 보여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실존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글이라는 거죠. 릴케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제가 참고했던 책 중에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릴케가 1903년부터 1908년까지 젊은 시인 카푸스에게 보낸 10통의 편지가 실려있는 책이에요. 말테의 수기를 1904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1910년에 출간했으니까 시기적으로 겹치죠. 이 책을 보면 자기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라는 충고가 특히 많이 나옵니다. 릴케에게는 역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파리에서 당시의 시대를 보는 말테의 관점은 비관적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즉 각 개인의 실존의 문제가 사소한 것으로 밀려나고 있는 시대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말테는 자신이 보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의미들을 되새기는 건데 그 과정에서 특히 어린 시절을 많이 상기합니다. 한 인간의 뿌리가 형성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카프카의 책을 읽을 때와 매우 비슷한 심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변신 같은 소설이야 무난히 읽을 수 있지만 카프카의 작품 중에도 매우 개인적이고 난해한 글들이 많거든요. 제가 몇 달 전 카프카의 단편집을 리뷰할 때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다 읽고 나서 목차를 다시 쭉 보는데
무슨 내용들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당황했다고요. 이 책도 바로 그랬습니다. 어렵게 읽었던 책인데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고 이번에 처음 읽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작가 자신도 몇 년 후에는 이 책에 무슨 말을 썼는지 다 기억을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참 공교롭죠? 카프카가 릴케보다 8년 늦게 똑같이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난 작가이니 말입니다. 사르트르는 카프카를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라고 했지만 카프카가 릴케의 영향도 받지 않았을까 막연히 추측해 봅니다. 아니면 그 당시 그곳에 그런 문학적 기류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실존에 몰두하면서 말테가 느꼈던 주된 감정은 불안과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죠. 심지어 말테는 어려서부터 열로 인한 병을 앓았던 것을 보입니다. 정확한 병명은 나오지 않지만 감각과 의식을 잃어버리는 설명으로 보아 간질로 추정이 돼요. 의지와 상관없이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이 소설에는 죽은 사람의 환영이 나타나는 신비적인 이야기들도 나오죠. 말테는 그런 불안한 실존의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자신만의 고유한 죽음을 맞이하고픈 소망으로도 표현되고요. 제가 릴케의 시를 읽다가 한 짧은 시를 발견했는데요. 오 주여란 시가 꼭 말테의 소망을 나타낸 시 같았습니다. 오 주여 그들 하나하나에게 그의 고유한 죽음을 주십시오. 그가 사랑, 의미 그리고 고난을 겪은 그 삶에서 떠나가는 죽음을. 종교적 느낌을 풍기는 시죠. 네, 오늘 리뷰의 마지막 포인트는 이 책에 나타난 종교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소설은 종교적 색채가 매우 강한 글입니다. 릴케가 가톨릭 집안에서 자랐죠. 일단 이 소설의 화자는 공포나 두려움이 외부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힘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론적 불안을 얘기하는 것이야 대부분의 실존주의자들이 그런데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던져진 존재, 즉 피투성을 얘기하는 많은 실존주의자들과 달리 릴케는 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 책을 봐도 그래요. 자신에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책이 몇 권 안 되는데 그중 하나가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존재를 그 자체로 진정으로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신뿐이라는 의식이 소설에 깔려 있습니다. 동시에 신으로부터의 거리감, 인간 인식의 한계도 의식하고 있어요. 이 종교성은 궁극적으로 말테가 강조하는 사랑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테는 여성들을 참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사랑을 담당하는데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보다 언제나 우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이랍니다. 신을 왜 초월적인 존재로 인정하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신의 끝없는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얼마나 확고한 신앙입니까? 그렇게 확고한 신앙, 신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고독하다, 불안하다, 무섭다. 어쨌든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 나만의 죽음을 맞고 싶다. 말테의 목소리를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말테가 가장 좋아하고 의지했던 사람, 바로 말테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 한마디로 말테와 결이 맞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아닌 딸을 원했다는 것은 실제 릴케 어머니와 같은 점이네요. 이 소설에서 말테 어머니는 종교적으로도 자유분방하고 다소 철딱선이 없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시부모가 식탁에서 기싸움을 하고 있을 때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말이죠. 말테는 어머니가 큰 살림을 꾸려나갈 능력이 거의 없었다고, 중요한 일과 하찮은 일을 구분할 능력이 결핍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식과 허례가 없는 캐릭터, 세세한 감성을 가진 캐릭터는 매력이 있죠. 말테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 저도 말테가 좋아하는 이 어머니가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존재도 너무 큰 얘기입니다. 이 소설은 자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삶, 자기만의 관점, 자기만의 감정, 자기만의 죽음 등을 말이죠. 처음 읽었을 때,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읽으면서 저는 사실 말테가 조금 미웠습니다. 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 책을 읽고 있는 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런데 이 책은 정말 독서 과정을 통해 또 독서 후에 정리하는 시간 속에서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완독 챌린지가 아니었다면 이런 경험은 해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음 책은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세뮤얼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도대체 고도가 무엇인지 다음 주에 재밌게 얘기를 나눠보죠.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혹설에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